이건 데이터 오류 아닙니까? 1953년 한국의 1인당 소득은 67달러였습니다. 2023년 35,600달러. 70년간 530배 성장이에요. 저는 캐나다 세계은행 연구소에서 15년간 일한 경제 분석가입니다. 그런 제가 이 수치를 보고 충격받았어요. 문맹률 78%에서 0.2%로. 최빈국에서 선진국으로. 한국. 그 작은 나라가? 독일도 못했는데. 동료들은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국제기구들의 평가는 달랐어요. 인류 역사상 가장 빠른 성장 사례 중 하나. 과연 이것이 진실일까요? 저는 직접 한국으로 날아갔습니다. 그리고 발견한 것은 저희는 특별한 게 없어요. 그냥 포기하지 않았을 뿐이에요. 교실 아나이들의 눈빛, 지하철에서 책을 읽는 사람들. 배워야 산다. 하지만 정말 그것뿐일까요? 한국은 힘들어. 너무 경쟁이 치열해. 친구가 말했던 한국과 제가 본 한국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과연 무엇이 진실일까요? 지금부터 7일간의 놀라운 발견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관심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그럼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캐나다 토론토에 있는 세계은행 지역개발연구소에서 일하는 데이비드 윌슨입니다. 지난 15년간 아시아 경제 발전을 분석해왔죠. 그런 제가 2024년 3월 평범한 월요일 아침에 마주한 수치는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세계은행 연례보고서 초안을 검토하던 중이었어요. 각국 경제 성장률과 교육 지표를 정리하는 일상적인 업무였죠. 그런데 한국 부분에서 손이 멈췄습니다. 1953년 국민 총소득이 67달러라고 되어 있더군요. 그리고 2023년엔 34,000달러. 계산기를 두드려 봤습니다. 70년간 500배 성장이라니. 처음엔 데이터 오류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문맹률 통계를 보고 더욱 당황했습니다. 1953년 80%였던 문맹률이 현재는 거의 0% 수준이라니. 한 나라가 이렇게 바뀔 수 있다는 건 믿기 어려웠거든요. 동료들과 회의실에서 이 수치를 놓고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존슨 박사는 일시적인 기현상일 거라고 했어요. 하지만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국제통화기금 보고서를 다시 찾아봤죠. 거기엔 인류 역사상 가장 빠른 경제 성장이라고 명시되어 있었거든요. 경제협력개발기구 자료도 확인해봤습니다. 교육수혜국에서 공여국으로 전환한 유일한 사례라고 적혀 있더군요. 글로벌 아시아 연구소는 더 직접적이었어요. 교육이 만든 유일한 선진국이라고 했습니다. 회의는 점점 치열해졌죠. 스미스 과장은 아시아 특유의 거품 현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전 이건 구조적 성공일 수 있다고 맞섰어요. 데이터가 거짓말하지는 않으니까요. 그때 캐나다 본부에서 온 담당자가 말했습니다. 직접 가서 확인해 보라고 하더군요. 진실을 보고 오라는 말과 함께 한국 출장이 승인됐습니다. 비행기표를 예약하면서도 마음은 복잡했어요. 문득 대학원 시절 한국에서 온 교환학생 사라가 떠올랐습니다. 그녀는 늘 말했거든요. 한국은 기계처럼 몰아붙이는 나라라고. 공부에 찌들어 웃음을 잃은 학생들만 있다고 했죠. 그런데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수치들은 그런 이미지와 너무 달랐어요. 인천공항행 비행기에 몸을 맡기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과연 그 나라엔 무엇이 있을까? 사라가 경험했던 치열한 경쟁 문화일까? 아니면 수치가 보여주는 교육의 성공 스토리일까? 아마 둘 다일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성공에는 언제나 빛과 그림자가 함께 있으니까요. 저는 편견 없이 관찰하겠다는 다짐과 함께 한국 땅을 향해 날아갔습니다. 이 여행이 제 관점을 어떻게 바꿀지 그때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인천공항에 발을 디딘 순간 저는 예상과 다른 모습에 당황했습니다. 12시간 비행 후 지친 몸으로 내린 공항이 이렇게 깨끗하고 체계적일 줄 몰랐거든요. 자동화 입국 시스템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왔어요. 여권을 스캔하니 즉시 얼굴 인식이 작동했습니다. 몇 초 만에 입국 절차가 끝났죠. 캐나다에서도 이런 시스템이 있지만 이곳의 속도와 정확성은 달랐어요. 무엇보다 놀라운 건 사람들의 질서였습니다. 짐을 찾는 컨베이어 벨트 앞에서도 모두가 차례를 지켰어요. 밀치거나 끼어드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줄을 서는 것이 자연스러운 문화인 것 같았죠. 공항철도를 타기 위해 지하로 내려갔어요. 표를 사는데 또 한 번 놀랐습니다. 무인 발권기가 한국어뿐만 아니라 영어, 중국어, 일본어까지 지원하더군요. 심지어 음성 안내까지 나왔어요. 외국인을 배려하는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전철 안에서 본 풍경도 인상적이었어요. 학생들이 스마트폰으로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게임을 하는 게 아니라 진짜 강의를 듣고 있더군요. 직장인들도 책을 읽거나 태블릿으로 뭔가 학습하고 있었어요. 저기요, 도움이 필요하세요? 갑자기 옆에 앉은 대학생이 영어로 말을 걸었습니다. 제가 지도를 보며 헤매고 있는 걸 눈치챈 모양이었어요. 친절하게 호텔 가는 길을 알려주더군요. 심지어 지하철 노선도 앱까지 추천해줬습니다. 서울역에 도착했을 때의 충격은 더 컸어요. 지하철역이 아니라 거대한 쇼핑몰 같았거든요. 식당, 카페, 서점이 모두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복잡하지 않고 동선이 매우 체계적이었어요. 호텔로 가는 택시 안에서 운전기사와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분은 서투른 영어로 한국의 변화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어요. 20년 전만 해도 이런 모습 아니었어요. 정말 많이 바뀌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 시내는 정말 놀라웠어요. 고층 빌딩들이 질서정연하게 늘어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무작정 지은 게 아니라 계획적으로 배치된 느낌이었죠. 녹지 공간도 적절히 배치되어 있었고요. 호텔 체크인을 하며 프런트 직원과 이야기했어요. 유창한 영어 실력에 또 한 번 감탄했습니다. 서비스도 정말 친절하고 전문적이었어요. 저녁에 호텔 근처를 산책했어요. 명동거리였는데 밤 9시가 넘었는데도 활기가 넘쳤습니다. 하지만 시끄럽거나 어수선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질서 있게 걸어다니고 있었거든요. 편의점에 들어가서 물을 사려고 했는데 여기서도 놀라운 경험을 했어요. 무인 계산대가 있었는데 정말 간단하게 작동했습니다. 바코드를 스캔하고 카드를 대면 끝이었어요. 그런데 더 신기한 건 직원의 태도였어요. 제가 사용법을 모르자 즉시 도와주더군요. 귀찮아하는 기색 없이 친절하게 설명해 줬습니다. 한국 처음이세요? 어떠세요? 직원이 웃으며 물었어요. 정말 깨끗하고 체계적이네요. 제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여행 되세요.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지하철을 다시 탔어요. 밤 10시가 넘었는데도 학생들이 책을 들고 다니고 있었습니다. 학원에서 나오는 것 같았어요. 한 학생의 가방을 우연히 봤는데 수학 문제집이 여러 권 들어있더군요. 정말 열심히 공부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하철 안 광고도 흥미로웠어요. 대부분이 교육 관련 광고였거든요. 영어 학원, 수학 학원, 대학 입시 학원까지. 교육에 대한 관심이 정말 높다는 걸 실감했어요. 스크린 도어가 열리며 지하철이 역에 정차했어요. 내리는 사람이 다 내린 후에 타는 사람들이 탔습니다. 이것도 자연스러운 질서였어요. 호텔 방에 돌아와서 하루를 정리해봤습니다. 사라가 말했던 것과는 많이 달랐어요. 물론 경쟁이 치열해 보이긴 했지만 사람들이 불행해 보이지는 않았거든요. 오히려 목표가 분명하고 에너지가 넘치는 느낌이었어요. 모든 시스템이 효율적으로 돌아가고 있었고 사람들도 그 속에서 자연스럽게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 나라가 이룬 성장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걸 첫날부터 느낄 수 있었거든요. 모든 것이 계획적이고 체계적이었어요. 내일은 실제 학교를 방문할 예정이었습니다. 과연 어떤 모습을 보게 될까요? 둘째 날 아침, 저는 서울 시내의 한 초등학교를 방문했습니다. 세계은행 현지 담당자가 소개해준 곳이었어요. 평범한 공립학교라고 했는데 교문을 들어서자마자 예상과 달랐습니다. 먼저 눈에 띈 건 깨끗하고 현대적인 시설이었어요. 건물 외관부터 잘 관리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화려하지는 않았어요. 실용적이면서도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디자인이었죠. 교장 선생님이 직접 맞아주셨습니다. 김영희 교장 선생님은 30년 넘게 교육 현장에 계신 분이었어요. 저희 학교는 특별한 곳이 아닙니다. 그냥 평범한 동네 학교예요. 김 교장 선생님이 겸손하게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교실에 들어가자마자 그 말이 겸손이었다는 걸 알았습니다. 전자칠판이 설치되어 있었고 아이들마다 태블릿이 있었어요. 하지만 기술이 압도적이지 않았습니다. 자연스럽게 수업에 녹아들어 있었죠. 3학년 수업을 참관했어요. 박민수 선생님이 진행하는 사회 시간이었습니다. 주제는 우리 동네였는데 아이들이 직접 동네를 탐방한 내용을 발표하고 있었어요. 세진이는 어떤 걸 발견했나요? 선생님이 따뜻하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저는 우리 동네에 할머니, 할아버지가 많다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 계단이 너무 높아서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정말 어린아이의 순수한 관찰이었어요. 하지만 선생님의 반응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와, 정말 좋은 발견이네요.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요?
아이들이 손을 번쩍 들며 대답했어요. 엘리베이터를 만들자, 경사로를 만들자, 할머니 할아버지를 도와드리자. 다양한 의견이 나왔습니다. 선생님은 모든 의견을 칠판에 적어주셨어요. 그리고 각각에 대해 아이들과 함께 토론했습니다. 실현 가능성, 예산 문제, 실제 효과까지 아이들 수준에 맞게 설명해 주셨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단순한 관찰에서 시작해서 사회 문제 해결까지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있었거든요. 이게 초등학교 수업 맞나 싶을 정도였어요. 혜진이는 어떻게 생각해요? 선생님이 조용한 아이에게 물었어요. 혜진이는 처음엔 머뭇거렸지만 선생님의 격려에 용기를 냈습니다. 저는 할머니들이 무거운 짐을 들고 계신 걸 봤어요. 저희가 도와드리면 어떨까요? 정말 따뜻한 마음이네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요? 이런 식으로 수업이 진행됐어요. 선생님은 정답을 주입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토론하게 도와주셨죠. 수업이 끝난 후 박 선생님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선생님, 정말 인상적인 수업이었습니다. 어떤 교육 철학을 가지고 계신가요? 특별한 건 없어요. 그냥 아이들이 스스로 생각할 수 있게 도와주려고 합니다. 박 선생님의 답변은 단순했지만 깊이가 있었어요. 우리는 답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질문하는 법을 가르쳐요. 아이들이 호기심을 잃지 않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오후에는 5학년 과학 수업을 봤습니다. 이정우 선생님이 진행하는 실험 수업이었어요. 아이들이 직접 전구와 건전지로 회로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제 전구가 안 켜져요. 한 아이가 손을 들었어요. 어디서 문제가 생겼을까? 친구들과 함께 찾아볼까요? 선생님은 바로 답을 알려주지 않았어요. 대신 주변 아이들이 함께 문제를 찾게 도와주셨습니다. 연결선이 헐거워진 것 같아요. 옆 친구가 발견했어요. 맞아요. 잘 찾았네요. 왜 연결이 잘못되면 전기가 흐르지 않을까요?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스스로 원리를 깨달아가고 있었어요. 선생님은 조력자 역할만 하셨습니다. 가장 놀라운 건 아이들의 표정이었어요. 지루해하거나 스트레스 받는 모습이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호기심에 찬 눈빛이었어요. 선생님, 그럼 큰 전구는 어떻게 켜요? 아이들이 질문을 이어갔어요. 좋은 질문이네요. 다음 시간에 함께 실험해 볼까요? 선생님은 아이들의 호기심을 다음 수업으로 자연스럽게 연결시켰어요. 방과 후에 교무실에서 선생님들과 더 깊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한국 교육이 암기 위주라는 편견이 많은데 실제로는 어떤가요? 제가 솔직하게 물었어요. 이정우 선생님이 웃으며 대답하셨습니다. 물론 과거에는 그런 면이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많이 바뀌었습니다. 창의성과 사고력을 기르는데 중점을 두고 있어요. 김영희 교장 선생님이 덧붙이셨어요. 우리 선생님들도 계속 연수를 받으며 새로운 교수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행복하게 배우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럼 경쟁은 어떤가요? 너무 치열하지 않나요? 있죠. 하지만 남을 이기기 위한 경쟁이 아니라 자신을 발전시키기 위한 경쟁으로 바뀌고 있어요. 함께 성장하는 경쟁이라고 할까요? 저녁에 호텔로 돌아와서 오늘 본 것들을 정리해봤어요. 사라가 말했던 것과는 정말 달랐습니다. 물론 옛날 이야기였을 수도 있고 학교마다 다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적어도 제가 본 학교에서는 아이들이 행복해 보였어요. 선생님들도 진심으로 아이들을 사랑하고 있었고요. 무엇보다 인상적이었던 건 교육의 방향이었습니다.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 사고하는 법을 가르치고 있었어요. 이게 바로 한국이 이룬 성장의 비밀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셋째 날 오전, 저는 우연한 기회에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전날 방문했던 초등학교에서 만난 박민수 선생님이 제게 한 가지 이야기를 해주신 거예요. 혹시 에밀리 톰슨이라는 학생을 아세요? 박 선생님이 갑자기 물으셨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에밀리는 바로 제가 대학원 시절 알았던 그 사라의 본명이었거든요. 네,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아시는지. 2015년에 저희 학교에 교환학생으로 왔었어요. 6개월 동안 있었는데 처음엔 정말 힘들어했습니다. 박 선생님의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뛰었어요. 에밀리가 말했던 그 시간의 진실을 알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어떤 식으로 힘들어했나요? 한국 교육 방식에 적응하기 어려워했어요. 특히 단체 활동이나 규칙 같은 것들을 부담스러워했죠. 저는 곧바로 에밀리가 한국에 대해 했던 불평들이 떠올랐습니다. 기계적이라고 창의성이 없다고 말했던 기억이 났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변화했어요. 박 선생님이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처음 한 달은 정말 힘들어했는데
아이들과 관계를 맺으면서부터 달라지기 시작했거든요. 아이들과요? 네. 에밀리가 영어를 가르쳐주고 아이들이 한국 문화를 알려주면서 서로 친해졌어요. 그때부터 한국 교육의 다른 면을 보기 시작한 것 같아요. 박 선생님은 교무실 서랍에서 한 통의 편지를 꺼내셨어요. 이게 에밀리가 떠나기 전에 저에게 준 편지예요.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편지를 펼쳐보니 영어로 쓰여 있었습니다. 에밀리의 필체였어요. 박 선생님께 처음에는 한국이 너무 어려웠어요. 모든 것이 낯설고 답답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을 통해 알게 된 한국은 정말 다른 곳이었어요. 여기서는 혼자가 아니라 함께 성장한다는 걸 배웠습니다. 선생님과 아이들이 제게 준 따뜻함을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편지를 읽으면서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에밀리가 저에게 말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내용이었거든요. 그럼 에밀리가 중도에 포기한 게 아니었나요? 아니에요. 예정된 6개월을 모두 채우고 갔어요. 마지막 주에는 오히려 더 있고 싶다고 했을 정도였거든요. 이상했습니다. 에밀리가 저에게 했던 말과 너무 달랐어요. 그날 밤 호텔에서 에밀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캐나다와 한국의 시차를 계산해서 그녀가 집에 있을 시간을 골랐어요. 데이비드? 갑자기 웬 전화야? 에밀리가 놀란 목소리로 말했어요. 에밀리, 나 지금 한국에 있어. 그런데 내가 다녔던 학교를 우연히 방문했는데. 뭐? 정말? 에밀리의 목소리가 급격히 바뀌었어요. 박민수 선생님을 만났어. 내가 쓴 편지도 받고. 전화 너머로 한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에밀리, 너 그때 정말 힘들기만 했던 거야? 아니. 사실은. 에밀리가 머뭇거리더니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데이비드, 사실 나는 그때 거짓말을 했어. 거짓말? 한국에서의 경험이 정말 소중했어. 하지만 돌아와서 친구들에게 그런 말을 하기가 어려웠거든. 모두가 한국 교육을 비판적으로 보고 있었는데 나 혼자 좋았다고 말하기가. 에밀리의 고백에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처음 한 달은 정말 힘들었어. 하지만 그 이후로는 정말 많은 걸 배웠어. 아이들이 얼마나 순수하고 열정적인지, 선생님들이 얼마나 진심으로 아이들을 사랑하는지. 그럼 왜 그런 말을 했어? 미안해, 데이비드. 나도 모르게 편견에 갇혀 있었나 봐.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원하는 답을 해준 것 같아. 에밀리가 계속 말했어요. 사실 한국에서 배운 게 정말 많아. 끈기의 의미, 함께 노력하는 것의 가치, 그리고 목표를 향해 꾸준히 나아가는 자세까지. 지금도 그 경험이 도움이 돼? 물론이야. 내가 지금 박사 과정을 포기하지 않고 버틸 수 있는 건 그때 배운 인내심 덕분이야. 한국 아이들이 보여준 끈기를 생각하면 힘이 나거든. 통화를 마친 후 저는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어요. 에밀리의 경험이야말로 한국 교육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아닐까 싶었거든요. 다음 날 다시 박 선생님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선생님, 에밀리와 통화했어요. 정말 많은 걸 깨달았다고 하더군요. 박 선생님이 따뜻하게 웃으셨어요. 그 아이가 처음 왔을 때가 생각나네요. 정말 당황스러워 했었는데 아이들과 함께 지내면서 점점 밝아졌어요.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처음엔 개인주의적이었어요. 혼자 하는 걸 좋아했죠. 하지만 우리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함께하는 모습을 보면서 변하기 시작했어요. 박 선생님이 그때의 에피소드를 들려주셨어요. 한 번은 에밀리가 수학 문제를 못 풀어서 힘들어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옆에 앉은 우리 반 아이가 자연스럽게 도와주더라고요. 에밀리가 깜짝 놀랐어요. 왜요? 자기 나라에서는 경쟁자인데 왜 도와주냐고 물었거든요. 그때 그 아이가 한 말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뭐라고 했나요? 친구가 못하면 나도 기분이 안 좋아요. 함께 잘해야 진짜 기분이 좋아요라고 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이게 바로 한국 교육이 추구하는 가치구나 싶었거든요. 그 이후로 에밀리도 다른 아이들을 도와주기 시작했어요. 영어를 가르쳐주고 함께 프로젝트를 하면서 정말 많이 성장했죠. 저는 그제야 이해했어요. 에밀리가 처음에 느꼈던 어려움도 진짜였고 나중에 경험한 성장도 진짜였다는 걸. 하지만 돌아가서는 어려웠던 기억만 말하게 된 거였어요. 그날 밤 에밀리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어요. 에밀리, 오늘 박 선생님이 내 이야기를 더 해주셨어. 정말? 뭐라고 하셨어? 내가 얼마나 성장했는지, 아이들과 어떻게 친해졌는지 다 이야기해 주셨어. 에밀리가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데이비드, 나 정말 미안해. 그때 왜 그런 말을 했는지 모르겠어. 한국에서의 시간은 내 인생에서 정말 소중한 경험이었는데.
이제 알았으니까 됐어. 오히려 고마워. 덕분에 한국을 제대로 볼 수 있게 됐으니까. 통화를 마치고 저는 깨달았어요. 때로는 진실이 복잡할 수 있다는 걸. 에밀리의 경험처럼 어려움과 성장이 함께 있을 수 있다는 걸 말이에요. 넷째 날, 저는 한국교육개발원 역사관을 방문했습니다. 한국 교육의 변천사를 제대로 이해하고 싶었거든요. 에밀리의 고백 이후 더욱 궁금해진 부분이 많았어요. 역사관에 들어서자마자 충격적인 사진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1950년대 교실 모습이었는데 정말 참담했어요. 찢어진 칠판, 삐걱거리는 나무 책걸상, 땔감 난로. 그런데 아이들의 눈빛만은 또렷했습니다. 이게 1953년 서울의 한 초등학교 모습입니다. 안내해 주시는 이철호 연구원이 설명해 주셨어요. 사진 속 아이들은 누더기 옷을 입고 있었어요. 하지만 모두 책을 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왠지 모르게 가슴을 뭉클하게 했어요. 전쟁 직후라 모든 게 부족했어요. 교과서도 몇 명이 함께 봐야 했고, 연필도 귀한 물건이었죠. 다음 전시실로 이동하면서 1960년대 사진을 봤어요. 조금 나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열악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건 학생 수가 엄청 많았다는 거예요. 이때만 해도 한 반에 60명씩 있었어요. 선생님 한 분이 이 많은 아이들을 가르치셨죠.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아이들이 서로 도왔어요. 잘하는 아이가 못하는 아이를 가르치는 게 자연스러웠거든요. 이철호 연구원이 한 장의 일기장을 보여주셨어요. 1965년 한 초등학생이 쓴 것이었습니다. 오늘도 학교에 갔다. 점심을 못 먹었지만 공부할 수 있어서 기뻤다. 우리나라를 위해 큰 사람이 되고 싶다. 일기를 읽는 순간 목이 메었어요. 배고픈 상황에서도 공부에 대한 간절함이 느껴졌거든요. 당시에는 이런 마음가짐이 일반적이었나요? 네. 교육이 가난에서 벗어날 유일한 길이라고 믿었어요. 부모님들도 자식 교육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희생했죠. 다음으로 본 건 1970년대 자료였어요. 새마을 운동과 함께 시작된 교육개혁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교육 투자가 늘어났어요. 정부뿐만 아니라 국민 개개인도 교육에 투자하기 시작했죠. 한 장의 신문 기사가 눈에 띄었어요. 대학 진학률 30% 돌파라는 제목이었습니다. 1975년 기사였어요. 당시로서는 엄청난 수치였죠. 다른 개발도상국들과 비교하면 정말 높은 거였어요.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국민의식이 달랐어요. 교육을 개인의 성공이 아니라 국가 발전의 도구로 봤거든요. 이철호 연구원이 한 통계 자료를 보여주셨어요. 1970년대 한국의 교육비 지출 비율이었습니다. GDP 대비 교육비가 7.2%였어요. 당시 선진국 평균이 5.5%였는데 그것보다 훨씬 높았죠. 정부 투자가 많았나요? 정부 투자도 있었지만 민간 투자가 더 컸어요. 부모들이 자발적으로 교육에 투자한 거죠. 1980년대 자료는 더욱 놀라웠어요. 고등교육 진학률이 급격히 상승한 시기였습니다. 이때부터 교육열이라는 말이 생겼어요.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 말이죠. 한 학부모의 인터뷰 기록이 있었어요. 1983년에 녹음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아이들에게 물려줄 재산이 없어요. 그래서 공부를 시키는 거예요. 배움만이 유산이거든요. 이 말이 정말 인상 깊었어요. 교육을 유산으로 본다는 발상이 놀라웠거든요. 이런 마음가짐이 일반적이었나요? 네. 특히 가난한 집일수록 교육에 대한 열망이 컸어요. 교육만이 계층 상승의 유일한 길이라고 믿었거든요. 1990년대 자료를 보면서 변화를 느꼈어요.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 바뀌는 시기였습니다. 이때부터 단순한 주입식 교육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이 시작됐어요. 컴퓨터 교육이 도입되고 창의성 교육이 강조되기 시작한 모습이 보였어요. 하지만 쉽지 않았어요. 오랜 관습을 바꾸는 건 시간이 걸리거든요. 2000년대 자료는 더욱 흥미로웠어요. 디지털 교육이 본격화되는 시기였습니다. 이때부터 한국 교육의 강점이 더욱 부각됐어요. 높은 교육열과 최신 기술이 결합된 거죠. PISA 국제학업성 취도평가에서 한국이 상위권을 차지하기 시작한 것도 이 시기였어요. 세계가 한국 교육에 주목하기 시작했죠. 어떻게 이런 성과를 낼 수 있었는지 궁금해했어요. 마지막으로 본 건 최근 10년간의 변화였어요. 창의성과 인성을 강조하는 교육으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과거의 성과를 바탕으로 새로운 교육을 만들어가는 시기예요. 전시를 다 보고 나서 이철호 연구원과 긴 대화를 나눴어요. 한국 교육의 성공 비결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글쎄요.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의지였던 것 같아요. 의지요? 네. 가난에서 벗어나겠다는 의지, 자식들에게 더 나은 미래를 주겠다는 의지, 국가를 발전시키겠다는 의지. 이런 것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거죠. 그럼 시스템이나 정책보다는? 물론 시스템도 중요해요. 하지만 시스템을 움직이는 건 결국 사람의 마음이거든요. 한국 사람들의 교육에 대한 간절함, 그게 모든 걸 가능하게 했다고 생각해요. 역사관을 나오면서 저는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수치로만 봤던 한국의 성장이 실제로는 무수한 사람들의 간절한 노력으로 이뤄진 것이라는 걸 알게 됐거든요.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문득 생각했어요. 한국이 이룬 기적은 정책이나 시스템의 결과가 아니라 사람들의 의지의 결과였다는 걸. 그 의지가 오늘날의 한국을 만든 거였어요. 그날 밤 일기에 썼습니다. 오늘 나는 숫자 뒤에 숨겨진 진짜 이야기를 봤다. 한국의 기적은 통계가 아니라 의지로 만들어진 것이었다. 다섯째 날 오후, 저는 한국교육개발원의 박정수 연구위원과 심층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어제 역사관에서 본 자료들에 대해 더 깊이 알고 싶었거든요. 박사님, 한국의 교육 투자가 이렇게 높았던 이유가 뭘까요? 제가 첫 번째 질문을 던졌어요. 박정수 박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의외의 답변을 하셨습니다. 정부가 주도한 게 아니에요. 국민이 스스로 선택한 거였죠. 국민이요? 네. 전쟁 후 남은 건 정말 아무것도 없었어요. 자원도 없고, 자본도 없고, 기술도 없었죠. 유일하게 남은 건 사람뿐이었습니다. 박 박사가 한 장의 그래프를 보여주셨어요. 196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한국의 교육비 지출 추이였습니다. 보세요. 정부 교육 예산보다 민간 교육비가 훨씬 많아요. 이게 한국 교육의 특징이에요. 정말 놀라운 수치였어요. 민간 교육비가 정부 예산의 2-3배에 달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교육이 사치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였거든요. 가난한 농부의 아들이 의사나 판사가 되는 걸 직접 봤으니까요. 박 박사가 구체적인 사례를 들려주셨습니다. 1970년대 제 고향 마을 이야기예요. 가장 가난한 집 아들이 서울대 의대에 갔어요. 온 마을이 축제 분위기였죠. 그게 그렇게 큰 의미였나요? 엄청났죠. 그 집은 하루아침에 마을에서 가장 존경받는 집이 됐어요. 모든 부모들이 생각했겠죠. 우리 아이도 가능하다고. 이런 성공 사례들이 전국적으로 퍼져나갔다고 했어요. 교육이 계층 상승의 확실한 수단이라는 믿음이 생긴 거죠. 그럼 사교육은 언제부터 시작됐나요? 1980년대부터 본격화됐어요. 하지만 처음엔 지금처럼 체계적이지 않았죠. 박 박사가 당시 신문 기사를 보여주셨어요. 과외 열풍, 이대로 좋은가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이미 그때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어요. 하지만 멈출 수 없었죠. 왜요? 다른 아이가 하는데 내 아이만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경쟁이 치열해진 거예요. 하지만 박 박사는 이런 경쟁도 긍정적 측면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경쟁이 나쁜 건 아니에요. 문제는 경쟁의 방향이죠. 한국의 교육 경쟁은 기본적으로 더 배우려는 경쟁이었어요. 다른 나라와 어떻게 다른가요? 미국이나 유럽은 자원이 풍부하니까 교육이 선택사항이에요. 하지만 한국은 교육이 유일한 희망이었죠. 박 박사가 흥미로운 통계를 보여주셨습니다. 1990년대 각국의 성인 학습 참여율이었어요. 한국이 압도적으로 높아요. 대학을 졸업한 후에도 계속 배우는 문화가 있거든요. 지금도 그런가요? 더 심해졌죠? 지하철에서 책 읽는 사람들, 온라인 강의 듣는 직장인들. 평생학습이 일상화되어 있어요. 저는 한국에 와서 실제로 그런 모습들을 많이 봤었어요. 지하철에서 외국어를 공부하는 사람들, 카페에서 자격증 공부하는 사람들. 이런 문화가 언제부터 생겼을까요? 전쟁 직후부터요. 그때 생긴 배워야 산다는 의식이 지금까지 이어진 거죠. 박 박사가 한 가지 더 중요한 점을 지적하셨어요. 한국의 교육열은 개인적 성공을 위한 게 아니었어요. 가족, 더 나아가 국가를 위한 거였죠. 어떤 의미인가요? 아버지가 공부 못한 한을 아들이 풀어주는 거예요. 우리 집안의 한을 풀어주는 거고, 나아가서는 가난한 나라의 한을 풀어주는 거였죠. 이런 집단적 의식이 한국 교육의 원동력이었다는 설명이었어요. 그래서 부모들의 희생이 엄청났어요. 자기는 못 배웠지만 자식만큼은 꼭 가르치겠다는 의지가 강했죠. 박 박사가 개인적인 경험을 들려주셨습니다. 제 어머니는 초등학교도 못 나오셨어요. 하지만 저와 형을 대학까지 보내셨죠.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는지 지금도 신기해요. 어떻게 하셨나요?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셨어요. 내복까지 팔아서 등록금을 마련하셨죠. 그런 분이 한두 명이 아니었어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며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한국의 경제 성장 뒤에는 이런 무명의 영웅들이 있었던 거네요. 지금 세대는 어떤가요? 여전히 그런 의식이 있을까요? 조금 다르긴 해요. 하지만 본질은 같아요. 여전히 교육을 통해 더 나은 내일을 만들고 싶어 하죠. 박 박사가 최근 통계를 보여주셨어요. 한국의 고등교육 진학률이 여전히 세계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문제는 이제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거예요. 어떤 변화가 필요한가요? 창의성, 협력, 소통 능력? 이런 것들을 기르는 교육으로 바뀌어야 해요. 하지만 박 박사는 한국 교육의 기본 토대는 여전히 견고하다고 말씀하셨어요. 배우고자 하는 의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끈기. 이런 건 다른 나라에서 배우기 어려운 우리만의 자산이에요. 인터뷰를 마치고 나서 저는 한국 교육에 대한 이해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단순히 경쟁이 치열한 곳이 아니라 생존을 위해 배움을 선택한 나라였던 거예요. 저녁에 명동 거리를 걸으며 사람들을 관찰했어요. 학원에서 나오는 학생들, 서점에서 책을 고르는 직장인들, 카페에서 공부하는 사람들. 모든 게 다르게 보였어요. 이들의 학습은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었어요. 더 나은 내일을 위한 투자였고, 꿈을 향한 도전이었죠. 호텔로 돌아가서 일기를 썼습니다. 한국에서 교육은 정책이 아니라 철학이었다. 배움을 통해 운명을 바꿀 수 있다는 믿음. 그것이 이 나라를 바꾼 진짜 힘이었다. 여섯째 날, 저는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서울에서 열린 국제교육협력기구 아시아 지역회의에 참관할 기회를 얻었거든요. 한국 교육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자리였어요. 회의장에는 20여 개국의 교육 전문가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주제는 아시아 교육 모델의 미래였는데 발표 내용의 절반 이상이 한국 사례를 다루고 있었어요. 첫 번째 발표자는 싱가포르에서 온 린 박사였습니다. 한국의 PISA 성취도는 지속적으로 최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목할 점은 단순한 점수가 아니라 교육의 형평성이에요. 린 박사가 보여준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 높은 성취도와 함께 지역 간, 계층 간 교육 격차도 상대적으로 적었습니다. 이는 매우 드문 현상입니다. 보통 성취도가 높으면 격차도 커지는데 한국은 예외적이에요. 일본에서 온 다나카 교수가 질문했습니다. 한국의 높은 사교육비가 오히려 격차를 줄였다는 말인가요? 아이러니하게도 그렇습니다. 사교육이 보편화되면서 오히려 교육 기회가 확산된 측면이 있어요. 이런 관점은 저에게도 새로웠어요. 사교육을 부정적으로만 봤는데 다른 각도에서 해석할 수도 있었던 거네요. 두 번째 발표는 핀란드에서 온 요한슨 박사가 했습니다. 우리는 늘 핀란드 모델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모델에서 배울 점이 많아요. 어떤 점이요? 호주 대표가 물었어요. 학습에 대한 열정과 끈기입니다. 핀란드 학생들은 여유롭지만 때로는 안주하는 경향이 있어요. 한국 학생들의 도전 정신은 정말 인상적이죠. 요한슨 박사가 흥미로운 통계를 제시했습니다. 한국 학생들의 학습 시간은 OECD 평균의 1.5배입니다. 하지만 학습 만족도도 상당히 높아요. 이는 강제가 아닌 자발적 학습이라는 증거죠. 독일에서 온 밀러 박사는 한국의 교사 지위에 주목했어요. 한국에서 교사는 여전히 존경받는 직업입니다. 우리 독일도 과거에는 그랬지만 지금은 많이 달라졌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나요? 제가 질문했어요. 한국 교사들의 전문성과 열정이 다릅니다. 지속적인 연수와 자기 개발을 당연하게 여기죠. 밀러 박사가 독일과 한국의 교사 연수 시간을 비교해서 보여줬는데 한국이 월등히 높았어요. 프랑스에서 온 르클레르 교수는 한국의 교육 기술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를 위한 교육에서 한국이 가장 앞서 있어요. 에듀테크의 활용도가 정말 높습니다. 하지만 기술에만 의존하는 건 아니죠? 영국 대표가 물었어요. 물론입니다. 한국의 강점은 기술과 인간적 터치의 조화예요. 첨단 기술을 쓰면서도 교사와 학생의 관계를 중시하죠.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베트남 대표의 발표였어요. 저희 베트남은 한국 교육 모델을 벤치마킹하고 있습니다. 특히 교육에 대한 국민의식을 배우고 싶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인가요? 한국은 온 국민이 교육의 중요성을 공감해요. 이런 사회적 합의가 정책 성공의 바탕이 되죠. 베트남 대표가 들려준 사례가 흥미로웠어요. 저희가 한국 전문가를 초청해서 교사 연수를 했는데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기술이 아니라 마음가짐이었어요. 휴식 시간에 여러 나라 대표들과 개별 대화를 나눴습니다. 모두 한국 교육에 대해 긍정적 평가를 하고 있었어요. 인도네시아 대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아시아 국가 중에서 서구 교육의 장점과 동양 교육의 장점을 가장 잘 결합한 나라예요. 태국 대표도 비슷한 의견을 냈어요. 개인의 창의성과 집단의 협력이 균형을 이루고 있어요. 이게 한국 교육의 독특함이죠. 오후 세션에서는 한국교육부 김상진 국제협력관이 직접 발표했습니다. 한국 교육의 성공은 완벽해서가 아닙니다. 끊임없이 개선하려고 노력하기 때문이에요. 김 국제협력관이 한국 교육의 현재 과제들을 솔직하게 제시했어요. 과도한 경쟁, 사교육비 부담, 입시 위주 교육 등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개혁하고 있습니다. 완성된 모델이 아니라 진화하는 모델이에요. 이런 자성적 태도가 오히려 더 큰 신뢰를 얻고 있었어요. 질의응답 시간에 캐나다 대표가 흥미로운 질문을 했습니다. 한국 모델을 다른 나라에서 그대로 적용할 수 있을까요? 김 국제협력관의 답변이 인상적이었어요. 시스템은 복사할 수 있지만 문화는 복사할 수 없어요. 각 나라가 자신만의 모델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럼 한국에서 배울 수 있는 핵심은 뭔가요? 교육에 대한 진정성이에요. 정책 담당자부터 학부모까지 모두가 교육을 진심으로 생각하는 마음가짐이죠. 회의가 끝난 후 저는 깊은 인상을 받았어요. 한국 교육이 세계적으로 이렇게 주목받고 있다는 걸 몰랐거든요. 저녁에 린 박사와 개별 면담을 했습니다. 박사님, 한국 교육의 가장 큰 강점이 뭐라고 보시나요? 회복 탄력성이에요. 문제가 생기면 금방 해결책을 찾아내죠. 이런 빠른 적응력은 다른 나라에서 보기 힘들어요. 구체적인 예가 있나요? 코로나19 때 온라인 교육 전환이 대표적이에요. 한국은 몇 주 만에 전국 단위로 원격 수업을 안정화시켰거든요. 그날 밤 호텔에서 일기를 쓰며 생각했어요. 한국 교육은 이제 수출하는 단계에 와 있다는 걸. 전 세계가 한국에서 배우려고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한국 측의 겸손한 태도였습니다. 자신들의 성과를 자랑하기보다는 문제점을 인정하고 개선하려는 자세가 더 큰 신뢰를 얻고 있었어요. 한국은 완성형이 아니라 진화형 모델이다. 이게 제가 회의에서 얻은 가장 중요한 깨달음이었습니다. 마지막 날 저녁, 저는 한강공원에 앉아 있었습니다. 일주일간의 한국 방문을 정리하며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강 너머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이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문득 에밀리에게 전화를 걸고 싶어졌어요. 그녀에게 진짜 한국의 모습을 들려주고 싶었거든요. 에밀리, 나야. 지금 한강에 있어. 정말? 어때, 한국은? 내가 맞았어. 정말 특별한 곳이야. 에밀리가 조용히 웃으며 말했어요. 이제 알겠지? 내가 왜 그렇게 감동받았는지. 응. 이제 이해해. 미안해. 그때 내 말을 제대로 들어주지 못해서. 괜찮아. 직접 봐야 아는 거니까. 통화를 마치고 저는 지난 일주일을 차근차근 되돌아봤어요. 공항에서 느꼈던 첫인상, 교실에서 본 아이들의 밝은 표정, 선생님들의 진정성, 그리고 오늘 회의에서 본 세계의 관심까지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었어요. 한국이 이룬 성취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간절함과 노력이 만들어낸 결과였어요. 호텔로 돌아가서 마지막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캐나다 본부에 보낼 최종 리포트였어요. 한국 교육 현장 조사 결과 보고서라는 제목으로 시작했지만 단순한 보고서 이상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번 조사를 통해 한국의 성공 비결을 찾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발견한 것은 비결이 아니라 진심이었어요. 키보드를 두드리며 일주일간의 경험을 정리해 나갔어요. 한국 교육의 힘은 시스템에 있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있어요. 더 나은 내일을 만들고 싶다는 간절함. 그것이 모든 변화의 출발점이었습니다. 박민수 선생님의 수업이 떠올랐어요. 아이들의 호기심을 끝까지 지켜주려는 모습. 그게 바로 한국 교육의 본질이었어요. 한국의 교사들은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지 않습니다. 꿈을 심어줍니다. 아이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도전할 수 있는 용기를 길러주죠. 에밀리의 이야기도 적었어요. 처음엔 어려워했지만 결국 성장했던 그 경험이야말로 한국 교육의 진짜 모습이라고. 때로는 힘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얻게 되는 끈기와 의지는 평생의 자산이 되어요. 교육개발원에서 본 역사 자료들도 언급했습니다. 1950년대 폐허에서 시작된 교육에 대한 열망이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어요. 이는 정책이 아니라 문화입니다. 국제회의에서 본 세계의 관심도 중요한 부분이었어요.
한국 교육은 이제 세계가 배우려는 모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자만하지 않아요. 끊임없이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보고서의 마지막 부분에서 저는 개인적인 소감을 적었어요. 처음 한국에 올 때는 의심 반, 호기심 반이었습니다. 정말로 그런 기적이 가능할까 싶었거든요. 하지만 이제 확신합니다. 한국의 기적은 진짜였어요. 그리고 그 기적의 이름은 사람이었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의지, 함께 성장하려는 마음, 더 나은 미래를 향한 열정. 이런 것들이 모여서 오늘의 한국을 만든 거예요. 보고서를 다 쓰고 나서 창밖을 바라봤어요. 새벽 4시였는데도 아직 불이 켜진 건물들이 보였습니다. 누군가는 야근을 하고 있고 누군가는 공부를 하고 있겠죠. 이 모든 것이 한국의 역동성을 보여주는 것 같았어요. 멈추지 않는 에너지, 계속 발전하려는 의지. 다음 날 아침 인천공항에서 캐나다로 떠나기 전 저는 마지막으로 일기를 썼습니다. 일주일 전 이 땅에 발을 디딜 때와 지금의 마음이 완전히 다르다. 그때는 관찰자였지만 이제는 증언자가 되었다. 한국은 나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다. 숫자 뒤에 숨겨진 진짜 이야기가 무엇인지, 진정한 성공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앞으로 누군가 한국의 기적에 대해 묻는다면 나는 이렇게 대답할 것이다. 그것은 기적이 아니라 선택의 결과였다고. 교육을 선택하고, 미래를 선택하고, 포기하지 않기를 선택한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비행기에 탑승하면서 마지막으로 한국을 바라봤어요. 여전히 역동적이고 활기찬 모습이었습니다. 기내에서 노트북을 켜고 한 줄을 더 적었어요. 한국은 나를 바꿔놓았다. 이제 나는 다른 눈으로 세상을 볼 것이다.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사람의 의지가 있다면 가능하다는 것을 한국이 증명해 보였으니까. 캐나다로 돌아가는 12시간 동안 저는 계속 생각했어요. 한국에서 본 그 놀라운 변화를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을까? 단순히 보고서로는 부족했어요. 그 감동과 깨달음을 나누고 싶었거든요. 토론토 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결심했습니다. 한국의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들려주겠다고. 숫자로만 알려진 한국의 성장 뒤에 숨겨진 진짜 이야기를 말이에요. 그것이 한국에서 받은 감동에 대한 제 나름의 보답이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희망을 전하는 일이기도 했고요. 한국은 증명했습니다. 사람이 진심으로 원한다면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가능하다는 것을. 그리고 그 진심이 모이면 나라 전체를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캐나다로 돌아온 지 벌써 6개월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의 7일은 아직도 생생해요. 그 경험이 제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거든요. 이제 저는 더 이상 숫자만 보지 않습니다. 그 숫자 뒤에 숨겨진 사람들의 이야기를 봐요. 한국이 증명한 건 단순해요.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사람의 의지가 있으면 가능하다는 것. 그리고 그 의지가 모이면 나라 전체를 바꿀 수 있다는 것. 여러분도 포기하고 싶은 일이 있나요? 한국 사람들처럼 그냥 포기하지 않으면 어떨까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용기라도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는 또 어떤 놀라운 이야기로 찾아뵐까요?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로 듣고 싶은 나라나 주제를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감사합니다.